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 강수민입니다. AI의 시대, 알고리즘을 뛰어넘는 최고의 투자 멘토가 와우넷 스페셜을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전략가 와우넷 김정기 파트너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강에서 추세 파동 이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짧게 지난 시간 내용들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스탠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월가의 기술적 분석가의 이론을 토대로 대세 상승하는 국면, 이 추세 상승하는 국면과 대세 하락하는 국면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월가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할 때 대세 상승하는 국면에서만 트레이딩과 투자를 이어나가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의 데이터들을 좀 살펴본다면 과거에는 한국 시장에서는 비교적 선진 지수보다 상승 지속력이 떨어졌고 또 모멘텀 마켓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 순환매 관점이 조금 더 빠르게 이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반박자 빠른 매수로 조금 더 타이트한 피봇을 잡아내는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타이트한 피봇이라는 것은 즉 특정한 가격 구간에 좁은 범위 내에서 주가가 수렴하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빠른 관점으로 반박자 빠른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의를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반드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 운용 전략에 있어서 특히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상이다.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강의 때는 추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고요. 오늘은요, 또 투자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키는 핵심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에는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내러티브로 인한 주가 상승, 그리고 실적 성장으로 인한 주가 상승, 그리고 마지막이 수급 요인입니다. 자, 왜 그러냐? 내러티브라는 것은 미래 이익에 대한 어떤 기업의 변화에 대한 그런 스토리 전개를 이야기하고요. 또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주가를 누군가 매수하고 있는 특정한 주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실제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요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고 과거에 또 주도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역순으로 분석해 보면서 그 핵심 요인들을 여러분들께 또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요. 핵심 요인 중에서도 또 수급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수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증시 격언 중에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고요. 제가 또 존경하는 투자자이자 트레이더인 윌리엄 오닐 또한 월가의 그 어떤 애널리스트 의견보다 실질적인 수급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급 측면을 대다수의 우리 투자자분들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HTS를 활용해서 많이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과연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급 분석을 하는 툴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런 법인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수급 분석을 하는지 또 이게 실질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수급 분석 툴까지 여러분들께 아주 상세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 주식의 상승 요건이 상승 여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과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관전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오늘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도움되는 내용을 준비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투자자분들의 아픈 손가락이죠. 손실 계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손실 계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혹은 손실을 내지 않으셨더라도 이 손실 계좌를 탈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오늘 한국경제에서 무상으로 또 제공을 해드리는 그 강의 영상들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수급 분석 툴에 대해서도 또 강의를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김정기 대표님의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수익 전략, 김정기 스페셜 세 번째 시간. 주가를 상승시키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과 수익 전략,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김정기입니다. 자, 오늘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핵심 요인에 대해서 내러티브와 실적 그리고 이 수급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복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지만 결국 주인을 떠날 수는 없다라고 헝가리의 현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 주가의 실질적인 가치,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핵심 요인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러티브로 상승하는 주가, 미래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그리고 수급의 변화까지 오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러티브란 무엇이냐? 바로 시장이 기대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정책과 제도의 방향 등에 기반한 이 스토리텔링을 바로 내러티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적은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EPS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큰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밸류에이션, 특히 최근에는 저평가 국면에 있던 주식들이 정책의 변화, 여러 가지 측면의 변화가 생기면서 주가가 다시 재평가받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누가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고 있는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거래량과 공매도 해소 등을 우리 수급의 변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밸류에이션은 상대 밸류에이션과 절대 밸류에이션으로 즉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피어 그룹, 동종업 대비 또 시장 평균보다 비교해서 현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싼지 혹은 비싼지를 알아볼 때 여러 가지 PER, PBR, EV, EBITDA 등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절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싸냐 비싸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절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DCF, 현금 흐름 할인법이나 DDM이라고 하는 배당 할인 모형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싸냐 비싸냐를 판가름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러티브라는 것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합니다. 즉 숫자보다 이야기가 먼저 움직이는 시장의 심리 메커니즘을 바로 이 내러티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막연한 감각적인 느낌을 근거 있는 이야기로 전환해 주는 것을 바로 이 내러티브의 중요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가 왜 중요하냐? 이런 서프라이즈 실적에도 때로는 주가가 어떻게 되죠?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미래 성장성이 둔화된다면 주가 역시 이렇게 때로는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실적 측면에서 주가의 성장 측면에서도 내러티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내러티브는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실적보다 빠르게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수급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이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형성이 되는데 미래 수익에 대한 선반영 메커니즘을 촉발하기 때문에 이 바로 내러티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구조를 설명한 구스타프 프라이타크의 피라미드 구조인데요. 우리가 과거의 주가 흐름들, 특히 시대의 주도주로 불렸던 주가들을 잘 본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새로운 발단이 일어나게 되고 내러티브가 강화되면서 이막 심화 과정으로 이런 내러티브와 함께 실적 성장 혹은 주가의 상승 흐름을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절정에 클라이막스 탑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러티브가 때로는 약화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적이 이 기대를 맞춰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이런 흐름이 발생을 하고 오막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 구조를 과거의 장기 시계열로 본다면 시대의 주도주들은 이런 큰 산을 그리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러티브는 어떤 구조로 확산되고 소멸되는지 우리가 상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초가 발생을 합니다. 정책의 변화, 최근에 특히 정책의 변화로 정책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런 정책의 변화도 하나의 내러티브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기술 혁신, 우리 대표적으로 글로벌 1위 기업 엔비디아가 있겠죠. LLM 시장이 상용화되면서 챗GPT와 여러 가지 LLM 시장이 확산되면서 이런 고성능 GPU 수요가 급진적으로 증가했고 또 SK 하이닉스와 같은 HBM을 만드는 기업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바로 기술 혁신이 실제로 주가 상승의 어떤 내러티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경쟁사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반대로 경쟁사인 B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C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경쟁사 이슈도 이런 단초의 발생 시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시장 개척입니다.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 뷰티 산업들도 마찬가지고 음식료 산업들도 내수에 한정적인 그런 시장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시장에 확장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흐름이 바로 이런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뉴스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단초 발생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시장의 기존 맥락에 연결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 이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 저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단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은 방송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또는 방송의 전문가들 또 SNS 등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스토리 확산 단계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그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자금이 유입되고 시장에 실질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이런 국면으로 도달한다. 그리고 나서 이 내러티브가 확산된다면 주가 역시도 점진적으로 급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내러티브가 소멸되거나 혹은 이 내러티브 기대감을 맞춰주지 못하는 실적의 언더퍼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소멸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투자 결정을 할 때 숫자가 아닌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감정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치보다 때로는 숫자, 실적보다 스토리가 투자 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업 재무학 뉴욕대 교수인 에즈워드 다모다란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토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밸류에이션은 영혼 없는 숫자 나열에 불과하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수치, 밸류에이션보다 잘 짜여진 이야기를 더 오래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숫자만 있는 밸류에이션은 설득력이 없고 투자자들은 스토리로 기억하고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와 내러티브의 실적과 어떤 기대감의 균형이 주가 상승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주도주로 불리웠던 네이버의 차트인데요. 지난 시간을 짧게 복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뭐가 발생하죠? 라운드 바텀이 발생을 하면서 기관의 어떤 손바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바텀, 특정한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이 바로 3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30주 이동평균선 근방에서 이렇게 더블 바텀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기술적인 어떤 셋업을 형성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트 피봇,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좁은 범위 내에 주가가 수렴하는 단계를 타이트 피봇이라고 하는데 타이트 피봇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확산하면서 대세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변화들이 어떤 내러티브의 확산 흐름이 나타났고 기업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경제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택트 패러다임이 형성됐죠. 이 산업과 관련해서 언택트 비대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플랫폼 중심의 수요가 증가했고 제로금리와 유동성 증가 정책으로 시장에 정말 많은 돈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주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들이 시작되는데 그 측면에서 컨텐츠, 핀테크, 특히 네이버 쇼핑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수혜를 받으면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논리와 함께 또 클라우드 비즈니스와 함께 글로벌 사업 강화를 하고 있던 네이버가 실적과 모멘텀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러티브만으로는 주가의 상승이 지속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으신가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 혹은 모르시는 분들도 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장을 이기는 전략의 핵심 요소 그리고 손실 계좌를 탈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상세한 강의를 여러분들께 오늘 한국경제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반드시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 이 혜택을 다 받아가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연락 주신 분들께 또 새로운 혜택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반드시 이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의 성적표를 바로 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러티브가 기대라면 실적은 그 기대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기업의 현재 경쟁력과 수익 모델을 수치로 증명하는 지표가 바로 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 그리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 등을 활용해서 이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수 있을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적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의 핵심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적 개선, 즉 EPS 증가율은 밸류에이션의 상승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내러티브를 검증하는 팩트 체크 도구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더라도 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의 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결정짓는 이 핵심 요인 또한 바로 실적 기반 데이터에 따라서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실적 발표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즉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업황의 흐름 등의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실적을 발표하는 구간에 도래하게 되죠. EPS, 매출, 마진 등 분기 실적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이 실적을 판단하는 국면에 도래하게 됩니다.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좋냐 혹은 나쁘냐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어닝 쇼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어닝 쇼크는 우리가 분명히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어닝 쇼크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하락하고 어닝 쇼크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죠.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다가 바텀 테스트를 한 뒤에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또 때로는 업황이 너무나 좋아서 클라이막스 탑을 찍고 있는 과정에서도 피크아웃 논리가 생기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OPM, 영업이익률과 ROE, 자기자본이익률 등 성장 전망을 반영해서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레이팅 되거나 또는 디레이팅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를 근거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줄 실적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속력은 결국 실적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0일 네이버는 2개년 평균 잉여 현금 흐름의 30%를 주주에게 돌려준다.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살펴본다면 잉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이렇게 증가하는 흐름이 발생을 했고요. 이 잉여 현금 FCF를 30% 수준으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주 환원 잔여분의 1,371억 원을 어떻게? 우리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주당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까지 해주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을 최근에도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네이버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만이 가능한 이런 실적 기반 주주 환원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주 환원 정책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자사주 55만 주, 982억 원 규모의 소각을 결정하고 3월 31일까지 장내 매수하고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언제? 4월 23일에 발표되는데요. 이때 컨센서스 상회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가이던스에서도 우리 올해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 가이던스보다 26.4%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 네이버 쇼핑 중심의 비즈니스 플랫폼의 매출이 증가했고 또 IT 플랫폼의 실적 개선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네이버가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중심의 구조적 성장을 확인을 했고 실적이 내러티브를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T 플랫폼의 매출만 따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2019년 2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 성장이 있었죠. 그런데 20년 1분기에 이렇게 대폭 우리 기대를 아웃퍼폼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 다음 분기인 20년 2분기에서도 폭발적인 이런 실적 성장, 매출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영업이익률 또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 같지만 장기 시계열로 본다면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영업이익 증가율이다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기 실적 발표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변화가 일어났는지 좀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언택트의 패러다임이 확산됐죠. 그리고 나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죠, 주가가?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29.5%의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주식 우리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있던 주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점 매수세를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타이트한 피봇이 형성되고 나서 뭐가 발생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또한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하다고 했죠. 포워드 EPS가 미래의 주당 수익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주도주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내러티브의 확산과 실적이 뒷받침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까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주가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들이 언급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피터 린치라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의 대표적인 매니저였고 또 부회장까지 하셨던 이 매니저가 단 하나의 지표만 따라야 한다면 실적을 봐라. 그 실적이 주식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이 주가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고 때로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피델리티 운용사에서 피터 린치를 추종하던 그 대표 매니저 조엘 틸링헤스트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실적이 주가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실적을 봐야 하고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시대의 주도주로 불리웠던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22년 하반기에 IRA 법안이 통과하게 됩니다. 이 IR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이런 산업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북미 투자와 현지화 전략을 강화시키면서 실제로 투자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상반기에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이 오른 주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는데 23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소재 기업 그리고 북미 유럽에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2차 전지가 이제는 진짜로 성장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클라이막스 탑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이렇게 주가를 성장시키는 모멘텀이 이렇게 내러티브 확산에 따라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를 본다면 11월 2일에 자회사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의 실적을 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21년 3분기부터 이렇게 점진적인 실적, 매출 신장률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22년 2분기에 폭발적인 매출 신장률을 보여줬죠.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런 재무적인 마사지가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다음 분기에서는 쇼크가 날 것이다. 라는 이런 추정된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모두의 기대보다 폭발적인 매출 신장률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에코프로 HN 또한 이렇게 폭발적인 매출 신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에코프로 그룹사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상세한 실적을 본다면 QOQ,
전 분기 대비도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300%에 가까운 매출 신장률을 보여줍니다.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예요. 350%를 넘어서는 이런 영업이익 신장률을 보여주는데 EBITDA, 기업이 본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력, 여기서 뭐 법인세라든지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을 제외한 그런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데 300%를 넘어서는 이런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에코프로 그룹사가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성장했지만 이익잉여금이 함께 상승하면서 이 이익잉여금을 토대로 앞으로 기업이 어떤 투자 활동을 할지 그리고 혹은 주주 환원을 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 또한 이런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줬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뭐다? 미래의 기대감이다. 근데 22년과 23년 또한 이렇게 실적이 대폭 상승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됩니다.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는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에코프로가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까지 같이 상향되는 이런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2월 3일에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600%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실적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익잉여금 또한 전년 4분기 대비 17%의 증가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좀 살펴본다면 23년 3분기에 이렇게 주가가 피크아웃이야 라고 주가가 막 횡보하던 이런 찰나에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주가 성장을 하는데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조정받는 국면에서 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여력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로 바로 매출 본격화로 성장 가속화를 하겠다라는 이슈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을 하고 에코프로 그룹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성 개선까지 우리가 향후에 성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슈 발표와 함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3년 실적은 수산화 리튬과 2차 전지 소재 중심으로 이렇게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논리가 정말 이제 합당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지주사 프리미엄에 대한 이런 회복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산화 리튬 2공장을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의 공급 안정성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배터리 업종 전반적으로 인더스트리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개별 종목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인더스트리 전반에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본격적인 주도 섹터고 주도주로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했고 이렇게 방향성을 전환하는 국면에서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 확대를 통해서 주가 성장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또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죠. 전력기기. 짧게 설명을 드리면 24년 9월 30일 730억 원 규모의 SK와 포드사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전력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24년 12월 2일에도 마찬가지로 5,610억 원 규모의 변환용 변압기 수주를 받게 됩니다. 수주 잔고가 대폭 증가했죠. 그런데 24년 12월 5일에는 초고압 변압기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KOC 전기를 인수하면서 우리가 현재 2천억 정도의 생산 캐파를 유지했는데 내년 2025년에는 8천억 정도의 생산 캐파를 만들어내겠다.
KOC 전기를 인수했고 부산 1공장과 2공장을 증설하면서 4배 이상 생산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이슈를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주 잔고가 늘어났고 초고압 변압기에 이런 수주 사이클이 도래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내년에 생산 캐파를 증설한다는 건 역시 과거에 수주 잔고가 대폭 증가한 건 아닌가의 관점으로 이 주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결정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캐피탈 그룹 컴퍼니에서 지분 공시를 합니다. 미국 글로벌 자산운용사인데 물론 6% 이상 지분을 보유하기도 했지만 12월 16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서 5.12%의 지분을 최초로 공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된다? 어떤 큰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1월 8일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데이터 센터 증가 수요에 맞춰서 초고압 변압기 수주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이런 매수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날부터 4월까지 다수의 증권사에서 AI 확장과 전력 수요 증가 의견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25년 4월 28일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 국면에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캐피털 그룹 컴퍼니에서 최초 공시를 저점에서 했다는 거. 특히 기술적으로 어떤 수렴하는 국면에서 저점 매수가 유입되었다는 것,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발생을 했고요. 제가 30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수렴하는 국면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런 국면에서 1월 8일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다수의 증권사의 리포트가 발행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이렇게 24년부터 CAGR로 AI와 데이터 시장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연간 생산 캐파가 2천억에서 이렇게 부산 1공장과 2공장 증설을 하면서 8천억까지 증가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어떤 초고압 변압기의 사이클은 보통 6년에서 10년 정도인데 이 수주 시기가 도래했구나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매출 총이익률 GPM 또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OPM 또한 영업이익률 또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엄청난 큰 등락폭을 만들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 이 OPM이 에코프로처럼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줬다면 선행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줬다면 아마 시대의 주도주로 불리울 만큼 큰 성장을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자, 연환산으로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를 본다면 영업이익률 또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대폭 증가했다면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캐피탈 그룹에서 매수하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특정한 가격 구간에 수렴한 뒤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2025년에는 SK 하이닉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최근에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성장 내러티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대형 언어 모델이 상용화되면서 이렇게 LLM 시장이 엄청나게 확산되었고 그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이 바로 글로벌 1위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H100 고성능 GPU가 이렇게 수요가 확산되면서 마찬가지로 HBM의 공급 이슈까지 부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상승하고요.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까지 생성되면서 주가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제가 화살표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HBM 수요입니다. 이렇게 24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폭발적인 3배 이상 증가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25년 1분기에도 엄청난 성장을 하는데 매출 총이익률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또한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다면 엔비디아의 H100 역시도 GPU 수요 증가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지만 H100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주가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여기서 주가 하락을 할 때는 HBM이 마진율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형성되었었는데, 시장 점유율 70%를 확보했고 HBM이 이제 고성능 D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진율까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2025년에 큰 폭의 주가 성장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수급을 좀 알아봐야겠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을 직관적으로 본다면 6월 30일 기준으로 누가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죠?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는 많이 매수를 하다가 최근 2거래일간 6월 30일 기준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거의 매도를 하다가 최근 하루 동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정말 52주 평균보다 압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신뢰성이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바로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대금 비율을 계산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가 상승에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도출되었을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2조 6,34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1조 9,602억 원을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로 7,07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걸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대금 비율로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1.23%,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은 0.92%, 기관은 0.33% 매수를 했는데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대금 비율은 여전히 유효성 있는 데이터고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특정한 기간을 잘라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유효성 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특정한 구간에서 상승의 초입 국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종목을 피킹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효한 기간 동안 특정 매수 주체의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대금 비율을 계산한다면 유효성 있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급이 왜 중요할까요? 누가 언제 얼마나 사고 파는지에 대한 이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은 수요와 공급의 줄임말이고요. 기관, 외국인, 대형 자금의 매매 방향이 중장기 주가 흐름을 좌우하고 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누군가 매수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중요하다. 주가를 움직이는데 아무리 좋은 스토리와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급,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없다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방향성에 대한 단서가 제공된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수급 흐름은 시장의 진짜 방향성을 암시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타이밍 측면에서 수급이 집중되는 순간 주가의 탄력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수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연기금 헤지펀드 또 ETF 등의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유효하다. 그런데 일부의 창구, 일부의 어떤 기관에서는 프람룸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거래를 하는 그런 운용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관 또한 연기금, 보험, 투신, 은행,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여러 매수 주체별 다른 운용 전략을 펼치지만 누적 순매수 대금은 상당히 유효한 그런 거래 실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보편적으로 단기 중심 매매 자금이 많고요. 수급의 역추세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죠. 하지만 누적 데이터를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누군가 업황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에도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하는 국면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어떤 종목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이런 라운드 바텀을 만들고 방향성을 전환시켜주는 이런 저점 상향 국면에서 특정한 매물을 상승 이탈할 때 어떤 수급의 흐름이 발생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급 변화 요인을 추적해 본다면 공매도 증가로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가 늘었다는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대체 잔고가 증가한다면 중장기 하방 포지션이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 융자 잔고 최근에도 많은 그런 위험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단기 레버리지 추세를 반대 지표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또 회사 내부에서 직접적인 수급에 개입하는 신호 역시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방 경직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분 공시 5% 이상 주주의 주요 주주로 간주되면서 공시 의무가 발생했을 때 수급의 변화를 인식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의 수급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기 때문에 증시 격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새로운 이슈보다 실제로 매수 매도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오닐 역시 수급은 월가의 어떤 애널리스트 의견보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자, 지금 보시면 상반기 누적 순매수 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순매수한 이런 종목들만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삼양식품, LIG 넥스원, 효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APR, 현대모비스, 현대건설이 상당히 유효한, 실질적으로 누적 순매수 자체도 우리가 실적 성장, 주가 성장에 큰 의미를 주지만 바로 시가총액 대비 누적 순매수 비율이 더 큰 영향을 준다. 자, 보시면 시가총액 대비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APR,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을 시가총액 대비 많이 샀다라는 유효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종목들이 주가 성장을 많이 이뤄냈을지 한번 알아본다면 맞습니다. 주가 성장에도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대금 비율이 유효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특정한 가격 구간, 상반기 전체를 놓고 봐도 유효한 데이터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비중이 적었는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유효한 데이터를 도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수급 분석 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해드리겠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 무료 강의들 여러분들 무료로 오늘 한국경제에서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총액 대비 누적 순매수 비율 상위 종목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데이터, 상반기 제가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의 초입 국면에서 특정한 매수 주체의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대금 비율을 본다면 훨씬 더 유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 성장을 이뤄냈고 LIG 넥스원 마찬가지고 현대건설 또한 이런 상승의 초입 국면에서 우리가 누가 매집하고 있는지 유효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마찬가지로 유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시가총액 대비 누적 순매수 대금 비율이 중요하고 어떤 특정한 기간에 누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이 상승 국면 5월부터 현재까지 이 상승 기간 동안 지수의 순매수 주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혹은 어떤 주체가 코스피 지수를 매수했는지를 본다면 훨씬 더 유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자, 5월부터 7월 18일까지 거래 대금을 좀 본다면 누적 순매수는 외국인, 기타 법인,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순매수했고 나머지 주체들은 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국면에서 외국인과 기타 법인과
금융투자가 무엇을 순매수했는지를 역순으로 알아본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알아본다면 조금 더 유효성 있는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이 수급 분석 툴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반드시 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내러티브, 실적, 수급은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다. 그런데 각기 독자적으로 주가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생을 한다면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내러티브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제품 수요의 증가 기대감으로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선제적인 반응을 얻게 되고요. 또 상승의 촉매 역할도 하고 이 스토리가 소멸될 때, 때로는 실적이 받쳐주지 못해서 소멸될 때 내러티브 역시, 주가의 흐름 역시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수급은 매수 매도 주체의 매수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의 시가총액 대비 누적 순매수 비율이 높은 기업을 찾는 데 집중하신다면 유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수급은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서 단기 급등락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실적 역시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증가율, ROE와 EPS 증가율이 상당히 미래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분기 단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한국경제TV에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또 무료 강의 영상들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이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김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스페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빅데이터의 시대, 여러분의 계좌가 항상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와우넷과 김종기 대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